엄마!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요. 거기서요. 새벽 2시 베트남에서 걸려온 아들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3개월간 며느리가 매일 아침 건네던 허브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명숙, 올해 68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다 5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남편 박종수와는 25에 결혼해서 43해를 함께 살았는데 2년 전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데 1년 전부터 베트남 지사로 장기 출장을 나가 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이 4층 상가주택은 30년 전 남편과 제가 빚더미 속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재산의 전부입니다. 1층에는 철물점, 2층에는 부동산, 3층에는 학원이 들어와 있고 저는 맨 꼭대기 4층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이 넓은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3개월 전 며느리 혜진이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라며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도 다니고 주말에는 시장도 같이 보러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살뜰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합니다. 아침마다 혜진이가 내미는 허브티가 있어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차를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혜진이가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살뜰해 보였죠. 어머니, 요즘 혈색이 안 좋으세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고맙다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런데 첫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혀끝에서 묘한 금속 맛이 느껴졌습니다. 라벤더 향에 가려진 그 맛은 아주 미세했지만 30년간 종합병원에서 온갖 약물을 다뤄본 제 감각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며 혜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가 제 입술을 유심히 쫓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마치 환자가 약을 제대로 삼키는지 확인하는 간호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자꾸 필름이 끊깁니다. 분명히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은 뭘 먹었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68이라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기면증과 근육 이완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병원에서 수없이 봐왔던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거든요.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녁 무렵 베트남에 있는 아들 준영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준영이가 뭔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혜진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을 때 혜진이가 슬쩍 화면에 비쳤어요. 그 순간 준영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별일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통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건 분명히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안방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인 금색 손목시계와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이에요. 물건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계 케이스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고 인감도장통의 방향도 제가 넣어둔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강박적인 정리정돈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물건을 항상 같은 각도로,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두죠.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뒤졌어요. 그때 침대 밑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데려온 말티즈 보리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를 잘 따르던 녀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혜진이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렇게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동물의 본능은 사람보다 예민한 법이죠. 보리는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 아침 혜진이가 또 허브티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또 거실에서 허공을 보고 혼잣말 하셨어요.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걱정이에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분명히 이 방에서 잠들었어요. 거실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는 제가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랬어? 네,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종수 씨 하시면서요.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걸까? 저는 그 공포스러운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카페 뒤에 앉아서 허브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찻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카페 뒤로 미지근한 차가 쏟아졌고 그걸 보리가 하차 먹었어요. 저는 미처 막을 틈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보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낑낑거리더니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온몸이 덜덜덜 경련을 일으켰어요.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혀가 축 늘어졌습니다. 보리야. 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수간호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물을 만들어 보리의 입에 흘려 넣었어요. 토하게 해야 했습니다. 독을 빼내야 했어요. 보리가 구역질을 하며 토해냈을 때 저는 그 토사물에서 너무나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특유의 쓴 냄새였어요. 병원에서 수없이 맡아왔던 그 냄새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간 수간호사를 했으면 눈 감고도 맡을 수 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매일 아침 저에게 먹이던 그 허브티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보리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동물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체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병원 데려갈게요. 그녀의 손에서 놀라운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소나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병원에 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기력이 없는 척하며 혜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내가 너무 놀랐나 보다. 그날 밤 저는 연극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보는 앞에서 허브티를 마시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모금도 삼키지 않고 볼에 머금었다가 방에 들어와 베란다의 고무나무 화분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질긴 생명력으로 유명한 고무나무의 잎이 검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었어요. 저는 화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몸속에 이 독이 쌓이고 있었구나.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걸 마셨구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방문 너머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오빠. 약 용량 늘렸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뇌세포가 거의 다 녹았을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뇌세포를 녹인다고요. 그 말은 저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악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속옷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작은 수첩을 숨겼습니다. 매일 밤 혜진이가 잠든 후에 손전등을 켜고 기록했어요. 날짜, 그날의 신체 증상, 혜진이의 수상한 행동들.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것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이 집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닙니다. 30년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일했던 수간호사였어요. 수술실에서 피를 보고도 손 하나 떨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도 침착하게 대처했던 사람이에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혜진, 반드시 널 끌어내리겠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오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장바구니까지 챙겼는데 도어락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삐삐삐 하는 오류음만 울렸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싶어서 수동 열쇠를 찾았는데 열쇠 구멍 자체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바꿨어요. 뒤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팔짱을 끼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밤에 나가시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배회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대요. 차에 치이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래서 최신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밖에서 앱으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건 혜진이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항의하면 제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몰아붙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고 동그란 카메라가 천장 구석에 붙어 있었어요. 검은색 렌즈가 거실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뿐만이 아니었어요. 부엌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제 방문 바로 앞 천장에도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것들을 달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효도 카메라예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요. 혜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 빨간 불빛이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저를 지켜보는 붉은 눈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말고는 저의 모든 행동이 저 렌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사라졌습니다. 평소에 충전해 두던 거실 협탁 위에 없었어요. 서랍 여기저기를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폰이요? 어머니가 자꾸 잃어버리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혜진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다느니 술이 맡겼다느니 그런 말들이었어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저는 이 넓은 집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에서 저는 감금당한 죄수가 된 겁니다. 매일 밤 혜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알약 2개와 물 1컵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야 푹 주무시죠. 수면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약을 받아서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돌아서는 순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뱉어버렸어요. 물을 내리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카메라가 화장실 안까지 찍고 있으면 어떡하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필름이 끊기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역시 그 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혜진이가 매일 밤 저에게 먹이던 그 약이 저를 멍청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잠을 설치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음이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겨울옷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구형 태블릿이었어요. 혜진이가 집안을 뒤질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었는데 화면에 베트남 국제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듣고 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늘 침착하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시간 없어요. 제발 잘 들어요. 준영이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 클라우드 계정이 제 태블릿이랑 연동돼 있었어요. 결혼하고 가족 계정으로 묶어놨거든요. 오늘 새벽에 혜진이가 술 먹고 자동 로그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이 전부 다 동기화됐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기 문서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놓을 주사에 대한 거요. 그게 치사량이 아니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뇌만 망가뜨리는 약이래요.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물인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채업자들이랑 건물 계약을 한대요.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대리인 자격으로 건물을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보험 수사가 들어오니까 죽이지 않고 뇌만 망가뜨리는 거래요. 엄마,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나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자고 있지? 들어가서 처리해. 내일 계약하려면 오늘 밤에 끝내야 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사기 가져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옷장에 도로 밀어넣고 맨발로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 쪽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열리는 스마트 도어락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뒤에서 거실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주사 맞으셔야죠. 혜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상냥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싸늘한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주사기 안에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장롱을 밀어 문 앞을 막았습니다. 68살 노인의 힘으로는 벅찼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솟았어요. 장롱 다리가 마룻바닥에 끌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열어. 이 미친 노인네가.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저는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4층 높이의 베란다였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과 팔을 때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뒤에서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첩이 뜯어지는 소리, 장롱이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옆에 낡은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어요. 그 위에 발을 딛고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녹슨 철제 배수관이었어요. 비에 젖어서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쓸려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 관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잡히면 저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30년간 병원에서 봐왔던 식물인간 환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숨만 쉬는 시체.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3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이 미끄러졌어요. 비에 젖은 배수관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추락했습니다. 쿵. 1층 철물점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왼쪽 발목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잡힙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4층 베란다에서 손전등 불빛이 아래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디 갔어? 찾아.
놓치면 끝장이야. 혜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지붕에서 기어 내려왔어요. 철물점 뒤편에 폐자재가 쌓인 공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을 기어서 녹슨 철판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발목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찾더니 결국 불빛이 사라졌어요.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서 저것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저는 부러진 발목을 끌고 일어섰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타고 퍼졌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보다 더한 고통도 봐왔습니다.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철물점 뒷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한 발 한 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철물점 뒷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발목에서 뼈가 갈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합니다. 뒷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이 빗속에 이 밤중에 웬 사람이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어요. 1층 철물점을 운영하는 장씨 영감이었습니다. 72살의 무뚝뚝한 노인이에요. 세입자로 들어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평소에 월세 받으러 갈 때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말을 섞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묵하고 표정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 사장님, 저예요. 4층 건물주 윤명숙이요. 장 씨가 손전등을 낮췄습니다. 그제야 제 모습이 제대로 보였나 봐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요? 왜 이러고 있소, 건물주 양반? 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의 맨발이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왼쪽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서 정상 발목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길에서 쓰러진 노숙자보다 더 처참한 꼴이었을 거예요. 저는 장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게 나왔습니다. 제발 숨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제발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데다가 4층 베란다에서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하고 부러진 발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68살 노인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장 씨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생각보다 팔 힘이 셌어요. 72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골목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능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철물점 안은 어두웠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톱, 못 나사 등 온갖 공구와 철물이 선반에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 씨는 저를 가게 안쪽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선반 뒤에 낡은 합판으로 가려진 작은 문이 있었어요. 문 앞에는 빈 페인트통이 쌓여 있어서 언뜻 보면 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건물의 주인이었으면서도 저런 문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장 씨가 페인트통을 치우고 문을 열자 10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접이식 간이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소형 냉장고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20년은 된 것 같은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쌓인 신문 더미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달린 방이라 답답해 보였지만 바깥에서는 절대로 이 방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여기 누워요. 장 씨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발목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거렸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장 씨가 선반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진 낡은 철제 상자였어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직접 발목을 살폈습니다. 복숭아뼈 위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누르자 뼈가 어긋나는 느낌이 났습니다. 골절이 확실했어요. 저는 30년간 수간호사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직접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고 금이 간 정도였어요. 붕대를 꺼내서 발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부목이 없어서 두꺼운 잡지를 여러 겹으로 접어서 대신 댔어요.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하고 그 위에 다시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도 과산화수소로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로 감았어요. 배수관을 잡고 내려오다가 피부가 쓸려나간 상처였습니다. 장 씨가 팔짱을 끼고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의료인이요? 병원에서 30년 일했어요. 수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장 씨가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 제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냥 철물점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신문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이제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새벽에 이 꼴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며느리 혜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일부터요. 혜진이가 매일 아침 먹이던 허브티, 그 차를 마시면 자꾸 끊기는 기억, 반려견 보리가 차를 하차먹고 경련을 일으킨 일 화분에 뱉어낸 차를 마시고 검게 타서 죽은 고무나무, 밤에 몰래 엿들은 혜진이의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 밖에서만 열리는 스마트 도어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오늘 새벽 베트남에 있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와 식물인간 계획까지 숨기지 않고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장 씨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눈을 찌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저는 젖은 잠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매일 밤 혜진이 몰래 손전등을 켜고 기록해둔 수첩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읽기 힘들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통에서 몰래 주워둔 작은 갈색 약병이 나왔습니다. 이거요. 혜진이가 허브티에 탄 약이 들어있던 병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뒀어요. 그리고 이 수첩에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다 적어뒀습니다. 장 씨가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촉이 맞았구먼. 네. 그 며느리 말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눈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 웃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 입만 웃고 눈은 차갑게 사람을 훑어보는 눈이었어. 사람 눈은 절대로 못 속여. 35년간 그런 눈을 가진 놈들을 잡아왔으니까 내가 귀신같이 안다오. 장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장 씨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옆에는 경찰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로 35년 일했소. 살인 사건만 200건 넘게 수사했어. 연쇄살인범도 3놈 잡았고 은퇴하고 여기서 철물점이나 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저는 놀라서 장 씨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그렇게 날카로웠던 거군요. 그래서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던 거예요. 수사관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35년간 증인과 용의자의 진술을 들어온 사람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장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만난 아군이었어요.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장 씨가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나갈 테니. 장 씨가 쪽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셔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서 노인 여성 못 보셨습니까?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인데 새벽에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혜진이가 경찰에 그렇게 신고한 거예요. 장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봤소. 새벽에 잠만 잤어. 경찰이 몇 마디 더 묻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장 씨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나와 있더군. 눈물 콧물 빼면서 연기하고 있어. 옆에 남자도 있던데 친정 오빠라고 소개하더군. 김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장 씨가 서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대포폰이요. 이걸로 연락하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장 사장님이 숨겨주셨어. 준영아, 내가 찾은 파일들 다 저장해둬. 네, 엄마. 건물 매매 계약서, 사채업자 연락처, 약물 주문 내역까지 다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요? 장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그래야지. 복수는 합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아프게 하는 거요. 도와드리리다. 지옥 같은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장 씨의 은신처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10평 남짓한 쪽방은 좁고 답답했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혜진이가 주사기를 들고 쫓아왔어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장 씨가 젊은 남자를 데리고 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청년이었어요. 겨드랑이에 노트북 컴퓨터를 끼고 있었습니다. 내 조카 민호요. 옆 골목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데 이쪽으로는 좀 아는 녀석이요. 장 씨가 턱짓으로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해킹 같은 건 말이에요. 민호가 접이식 탁자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빠른 손놀림으로 뭔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멀뚱히 지켜봤어요. 이모님 댁에 설치된 홈카메라, 기종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혜진이가 효도 카메라라고만 했는데 거실하고 부엌하고 복도에 있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들이 주르륵 올라갔어요.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접속됐어요.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더라고요. 1234.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노트북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살았던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가구를 들여놓고 꾸몄던 그 거실이 작은 화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호두나무 탁자, 남편이 좋아하던 큰 괴종 시계까지 다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와 김 실장이었어요. 거실 조명 아래서 둘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와인 병이 2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 빗길에 어디 가서 객사했을 거야. 아니면 어디 도랑에 빠져서 쓰러져 있거나. 비도 많이 왔잖아.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웃음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제 죽음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치매 환자로 신고해놨으니까 살아서 나타나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헛소리하는 미친 노인네 취급받을걸. 우리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 혜진이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 보여주던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모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제 옷장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끌어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을 보관하던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금고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김 실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금속이 찌그러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제 금고이고 저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과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흑백 사진,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입혔던 노란색 배냇저고리, 그리고 땅 문서와 건물 등기권리증 서류 뭉치였습니다. 30년간 모은 제 인생의 전부가 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김 실장이 남편의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자 유리가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구두발로 사진을 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의 얼굴 위로 구두 자국이 생기는 게 보였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돈은 많이 남겼네. 고마워라. 죽어서 효도하는구만. 혜진이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장을 열더니 제 외출복을 하나씩 꺼내 들었어요. 보라색 비단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를 골랐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입던 남편이 생전에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 사준 옷이었어요. 혜진이가 그 옷을 자기 몸에 대보더니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어때? 나 건물주 사모님 같아? 김 실장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완벽해. 그 복장으로 내일 모레 계약하면 되겠다. 대역 할머니한테도 비슷한 옷 입혀야겠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아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전부를 저것들이 발로 짓밟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장 씨가 제 어깨에 투박한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다 녹화하고 있소. 저것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가 되니까 참으시오. 분노는 나중에 법정에서 쏟아내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걸려온 준영이의 전화였어요. 엄마, 혜진이 클라우드에서 찾은 파일 정리 다 했어요. 지금 이메일로 보낼게요. 민호가 이메일을 열어서 파일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문서가 떴어요. 첫 번째는 혜진이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년 전에 다단계 코인 투자에 3억 원을 넣었다가 전부 날린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을 빌린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8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혜진이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사기죄로 2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명문대 출신이라던 학력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 여자 꽃뱀 사기단 출신이요. 5년 전에 우리 팀이 수사했던 조직이야. 장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속았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김 실장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본명 김민수, 43살, 보험살인 미수 전력이 있는 자였어요. 자기 부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이번 일의 설계자야. 혜진이를 앞세워서 건물주를 노린 거지. 장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 실장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1층 철물점 영감, 아까 눈빛이 이상했어.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세요? 4층 며느리인데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다가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어요. 내일 모레가 계약일이에요. 저는 장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요.
제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요. 장 씨가 구석에서 소주병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술을 따랐어요. 한잔하시오. 내일부터 바빠질 테니까.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싸구려 소주였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맛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온몸에 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장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보다 못한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워하긴. 나도 35년간 저런 놈들 잡으면서 밥 먹고 살았소. 은퇴했다고 그 버릇이 없어지겠소? 그리고 건물주 양반이 무사해야 내 장사도 되는 거 아니겠소?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홈카메라 녹화 파일 전부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혜진이 씨 통화 기록도 일부 확보했어요. 사채업자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계약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내일 오후 2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네. 계약 장소는 이모님 댁 거실이에요. 사채업자 쪽에서 사람 3명이 온대요. 장 씨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채업자까지 낀 거면 보통 일이 아니구먼. 독사파 같은 놈들이면 서류만 맞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물을 삼켜버려. 그래서 대역을 쓰려는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장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 계약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소. 건물주 본인이 나타나서 저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제가요? 이 꼴로요? 저는 진흙이 묻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러진 발목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씻지도 못한 몸이었어요. 하루면 충분하오. 내일 아침에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건물주의 위엄을 되찾으시오. 증거는 내가 다 챙겨둘 테니까. 장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35년간 악인들을 잡아온 형사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디데이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 씨가 쪽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과수 후배한테서 결과가 왔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장 씨에게 부탁했던 약물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약병과 제 머리카락 샘플을 보낸 거였죠. 장 씨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졸피뎀, 알프라졸람, 그리고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소. 농도가 치사량 직전이요. 이걸 3개월간 매일 먹었으면 뇌가 녹아서 진짜 식물인간이 됐을 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케타민이라니. 그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이에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수술실에서나 쓰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대체 어디서 그런 걸 구한 걸까요? 이거면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 확실한 증거요. 장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놨어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경찰이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무시하면 끝이었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동네에 아는 신경정신과가 있소. 거기서 인지 능력 검사를 받으시오. 내가 데려다 줄게. 1시간 뒤 저는 장 씨의 낡은 봉고차를 타고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장 씨가 준비해준 가발과 선글라스를 썼어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변장을 한 거죠. 혜진이가 제 얼굴을 뉴스에 뿌려놨으니까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찾는다면서요. 신경정신과에 도착해서 2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언어 능력 테스트까지.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환자분, 치매는커녕 동년배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높으신데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신 건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혜진이가 약을 먹여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끊긴 것뿐이었어요. 의사에게 사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정상 판정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철물점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이모님, 동네 부동산에서 정복했어요. 혜진이 씨가 건물을 시세의 반값에 급매물로 내놨대요. 25평짜리 상가 4층 건물이 시세로 치면 20억은 하는데 10억에 내놨다더라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값이라고요. 그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어요. 매수자가 누군데요? 그게요, 일반 매수자가 아니에요. 독사파라고 악질 사채업자 조직이래요. 서류만 맞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물을 삼킨대요. 그래서 대역을 써도 통과되는 거예요. 독사파.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것들이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대역이라고 했죠? 그 대역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전 시장 근처에서 구걸하던 할머니래요. 혜진이 씨가 돈을 주고 섭외했대요. 5만 원 받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꼬드겼다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쌍한 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무슨 일에 휘말리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때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걸려온 준영이의 전화였어요. 엄마, 영사관 공증 다 받았어요. 지금 이메일로 보낼게요. 민호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법적 권한 위임장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대신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문서였어요. 베트남 영사관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서혜진과 김민수를 살인 미수, 특수사기,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준영이가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준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혜진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제가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에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영아, 내 탓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내일 꼭 이겨주세요. 제발이요. 준영이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울음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장 씨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통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강력계 후배한테 연락했소. 내일 오후 2시에 계약 현장을 급습하기로 했소. 형사 4명이 대기할 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함께 간다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장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스마트 도어락 밖에서만 열린다고 했지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 문은 밖에서 앱으로만 열 수 있었어요. 안에서도 못 열고 바깥에서도 비밀번호 없이는 못 여는 문이었습니다. 빠르로 부수면 되지 않겠소? 장 씨가 철물점 구석에서 쇠지렛대를 꺼냈습니다. 녹슬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이거면 웬만한 문은 다 열려요. 걱정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처참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서 머리는 기름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장 씨가 시장에서 사다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였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빗으로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 입술에 발랐어요. 거울 속에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며 다져진 카리스마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쫓기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을 되찾으러 가는 건물주였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예진,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다. 입술이 움직이며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장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건물주 양반 같구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개월간의 지옥이 끝나는 거예요. 증거 서류가 담긴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정상 판정 진단서, 홈카메라 녹화 영상, 준영이가 보낸 고소장과 위임장. 이것들이 내 무기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해가 뜰 거예요. 저는 그 햇살 아래서 당당히 서 있을 겁니다. 잠들기 전 저는 장 씨와 함께 내일의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건물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오후 1시 반에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요. 경찰은 1시 45분에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요. 장 씨가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시 정각에 계약이 시작되면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증거가 부족하고 너무 늦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것들이 폭력을 쓰면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자였으니까요. 장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였어요. 전기 충격기요. 5만 볼트짜리인데 맞으면 성인 남자도 쓰러져요. 내가 직접 쓸 테니까 걱정 마시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장 씨는 35년간 강력계 형사였어요. 범인을 잡는 데는 전문가였죠. 그리고 하나 더. 장 씨가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시오. 저것들이 하는 말 전부 녹음하는 거요.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였어요. 저는 정장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준비물 다시 점검합시다. 장 씨가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약물 분석 결과서 있어요. 인지 능력 정상 판정 진단서 있어요. 홈카메라 녹화 영상이 담긴 USB 있어요. 고소장과 위임장 사본 있어요. 녹음기. 저는 가슴을 톡톡 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오. 이제 푹 자시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혜진이가 뭐라고 할까요? 김 실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역 할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사채업자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준영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탈출할 때 겨우 챙겨온 사진이었어요. 준영이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준영아, 엄마가 꼭 이길게.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 준영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종수 씨, 2년 전에 먼저 떠난 내 남편. 만약 종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니, 종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혜진이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였을 거예요. 여보, 나 지켜봐줘요. 저는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종수 씨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혜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영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디데이가 시작됐어요. 디데이. 오후 1시 반. 저는 장 씨와 함께 건물 뒤편 비상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에는 증거 서류가 담긴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어요. 긴장되시오? 장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 덕분에 버틸만 했어요. 비상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2층,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어요. 비상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비상문 틈새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쪽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10분 뒤면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때 장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이 정문 앞에 도착했소. 신호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2시 정각이 됐습니다.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그럼 계약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채업자인 것 같았어요. 여기 건물주 되시는 분이시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여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역 할머니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장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장 씨가 빠르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상문 자물쇠에 빠르를 끼워 넣고 힘껏 비틀었어요. 쇠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약 중지.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테이블 주위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딱 벌어졌어요. 김 실장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채업자 쪽 사람은 3명이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노인이었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옆에 빈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야? 어떻게 살아있어? 김 실장이 의자를 쓰러뜨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당당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채업자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윤명숙입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요. 사채업자 중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요? 그럼 저 할머니는 누구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대역이에요. 돈 받고 저인 척하는 가짜요. 대역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에게 속아서 여기 온 거겠죠. 거짓말이야.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 여자가 가짜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놨다고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인지 능력 검사 결과예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입니다. 저는 사채업자 앞에 서류를 놓았어요. 그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라고 써 있네요.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바꿨어요. 그건 위조한 거예요. 저 여자가 돈으로 산 가짜 서류라고요. 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낸 약물 분석 결과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먹인 허브티에서 졸피뎀, 알프라졸람,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3개월간 독을 먹인 거예요.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 설치된 홈카메라 녹화 영상이에요. 이 여자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제 금고를 부수고 제 남편 사진을 발로 밟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제일 나이 든 사채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우리는 합법적인 거래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사기극에 휘말릴 생각 없습니다. 그가 옆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우리는 빠집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류를 챙겨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이가 달려가 그들의 앞을 막았어요. 잠깐요. 가시면 안 돼요. 계약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혜진이를 밀쳐내고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장 씨, 혜진이와 김 실장, 그리고 대역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혜진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은 없었습니다. 벗겨진 가면 아래에는 분노와 광기가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로웠어요. 김 실장이 재빨리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냈어요. 이 노인네 조용히 시키면 아직 기회가 있어. 김 실장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거기 서라, 이 자식아. 장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35년간 범인을 잡아온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김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어요. 뭐야, 이 노인네가. 장난감 들고 뭘 어쩌겠다고? 김 실장이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장 씨를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장 씨가 재빠르게 몸을 낮추며 전기 충격기를 김 실장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튀었어요.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방망이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그는 바닥에서 몸을 뒤틀며 신음했습니다.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그녀가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혜진이가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경찰 1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실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또 1명이 혜진이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꺾었어요. 서혜진 씨, 살인 미수 및 특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진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억울해.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소, 건물주 양반. 이겼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역 할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왔어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5만 원 준다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했어요. 혜진이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5만 원에 인생을 팔 뻔한 분이었어요. 경찰이 혜진이와 김 실장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가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요, 시어머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용서 안 해. 감옥에서 반성해. 혜진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밀어서 문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김 실장도 끌려나갔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맞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어요. 그도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제 집. 3개월 전에는 지옥이었던 이곳이 이제야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저, 어린 준영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밟았던 거겠죠. 저는 일어나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은 무사했어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포폰이 울렸어요. 베트남에서 걸려온 준영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준영아,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전화기 너머로 준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비행기 타고 갈게요. 기다려요. 그래, 준영아. 엄마 여기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장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어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우선 집을 치워야겠어요. 저것들이 어질러 놓은 것 좀 정리하고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들, 깨진 액자, 쓰러진 의자들,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해야죠. 준영이가 보내준 고소장 가지고요. 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가주겠소. 절차가 복잡할 테니까. 저는 장 씨를 바라봤어요. 이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장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고마워하긴. 나도 재밌었소. 은퇴하고 심심했는데 오랜만에 피가 끓더군.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잠깐 웃음이 스쳤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3개월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내일 준영이가 옵니다. 모레는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법정이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이겼으니까요. 혜진이와 김 실장이 체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준영이가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장 씨가 직접 봉고차를 몰아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화상 통화로 본 아들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아들은 수염도 안 깎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살아서 여기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저도 뛰어갔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준영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땀 냄새와 비행기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의 냄새였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영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준영아, 내 잘못 아니야. 울지 마.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최악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내가 보내준 증거들 덕분에 이긴 거야. 넌 최고의 아들이야.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영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처음 허브티를 마시고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던 것부터 보리의 발작, 배수관을 타고 탈출했던 것, 장 씨의 도움으로 은신하고 장거를 모았던 것까지 전부요. 준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가끔 주먹을 불끈 쥐거나 이를 악물거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그런 여자였다니. 준영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연기였던 거네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속은 건 너만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다 속았어. 저런 사기꾼한테 속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혜진이와 김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준영이, 장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력계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라는 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장 씨의 옛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건 잡았습니다. 김 팀장이 장 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이 씨하고 김민수 씨 둘 다 완전히 불었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사건이더라고요. 김 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둘이 어머님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 5분을 더 당하게 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분이요? 네. 그중 2분은 실제로 식물인간이 됐고요. 1분은 돌아가셨어요. 건물이나 땅을 가진 독거노인들을 노렸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한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심하게 당한 거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네. 어머님은 빨리 눈치채셔서 빠져나오셨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김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사건 덕분에 미제 사건 3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김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수 씨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람 혜진이 씨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네. 혜진이 씨한테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둘이 해외로 도망가자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혼자 돈 들고 튀려고 했던 거예요. 혜진이 씨도 속은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이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요. 경찰서에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응, 좀 그러네. 저녁 사드릴게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설렁탕이 먹고 싶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가던 설렁탕 집이 생각났거든요. 우리 셋이서 자주 갔던 곳이에요.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 아직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장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빠지겠소. 모자끼리 오랜만에 밥 먹으시오. 아니에요. 장 사장님도 같이 가셔야죠. 저는 장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장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같이 가요. 장 씨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설렁탕집에 앉아서 뜨끈한 국밥을 먹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준영이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혜진이가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저 여자 남편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영이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고마워요, 엄마. 준영이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만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아들이 있고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설렁탕을 다 먹고 나서 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회사에 사직서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었어? 네. 베트남 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준영이가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저 엄마 곁에 있을래요. 1년 내내 해외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준영아, 내 커리어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지사장까지 됐는데 커리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엄마는 한 분뿐이잖아요. 준영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장 씨가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래, 효자 좋지. 근데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 하지 않겠소? 그건 생각이 있어요. 준영이가 장 씨를 바라봤어요. 우리 건물 1층에 빈 점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해볼까 해요. 엄마 모시면서 할 수 있는 일로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1층 점포? 거긴 원래 세탁소였는데 작년에 폐업하고 비어있지. 네. 거기서 작은 카페 같은 거 해볼까 해요. 엄마가 원하시면 같이 운영해도 되고요. 준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68살의 카페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카페를 할 수 있을까? 엄마 30년간 병원에서 수백 명 관리하셨잖아요. 카페 하나 못 하실 리가요. 준영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장 사장님, 앞으로 월세는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는 장 씨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요? 그럴 필요 없소.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식물인간 됐을 거예요. 월세 반으로 깎아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장 씨가 손을 내저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준영이가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보리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리. 허브티를 할라먹고 발작을 일으켰던 우리 강아지. 장 사장님 조카분이 임시로 맡아줬어. 내일 데려올 거야. 다행이다. 보리 보고 싶었어요. 준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독이 든 차를 마시고 기억을 잃어가고 감옥처럼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들이 곁에 있고 집은 다시 제 것이 됐어요. 내일 또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검찰 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재판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혜진이와 김 실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법정에서 낱낱이 밝힐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요. 준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뭐 봐요? 별. 저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내 아빠가 저기서 우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준영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겼으니까. 그래, 그럴 거야. 저는 준영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평화를 즐기고 싶었어요. 3개월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호 법정.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준영이가, 그 옆에는 장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혜진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민수를 징역 18년에 처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5년, 18년. 길고 긴 형량이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투여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벌에 처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혜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 제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상냥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저를 속였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김 실장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 내내 뻔뻔하게 굴던 그도 판결이 나오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독사 같던 눈빛도 사라지고 그저 늙은 죄수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어딘가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3개월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약에 취해 비틀거리던 날들, 기억이 끊기던 공포,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던 절망.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니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에 들이밀어졌어요. 피해자 윤명숙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영이가 제 팔을 잡고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건물에서 6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1층 점포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점포 앞에 새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명숙이네 다방. 준영이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하얀 글씨가 선명했어요. 간판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개업 첫날인데 손님이 많이 올까요? 준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 동네 사람들이 좀 와주겠지. 저는 점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고소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어요. 점포 안은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4개, 카운터 하나,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준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장 씨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이 모든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레이스 커튼이 햇살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 여기가 명숙이네 다방이에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머리에 파마를 하고 밝은 분홍색 점퍼를 입은 분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개업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축하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진하게요. 저는 카운터 뒤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다방 사장이 됐습니다. 인생이 참 묘했어요.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명숙 씨,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았네. 아이고,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대단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역전 시장 근처에서 구걸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혜진이에게 속아서 대역을 맡았던 분이요. 낡은 한복을 입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여길 와도 되나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고생하셨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속은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따뜻한 거 드세요. 저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가장 따뜻한 창가 자리에 앉히고 단팥죽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이거 공짜예요. 마음껏 드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단팥죽을 떠먹었어요.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역전 쪽 쪽방이요. 월세가 3달째 밀려서 곧 나가야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4층에 방 하나 비었어요. 거기서 지내실래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저한테 방을요? 네. 월세도 안 받을게요. 대신 가끔 다방 일 좀 도와주시면 돼요. 어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역전 할머니의 본명은 김순덕이었어요.
74살,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쫓겨나셨대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이 예전에는 저 혼자 살던 외로운 집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게 됐구나. 준영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이름 지어요. 뭔가 특별한 이름으로요. 이름? 네. 그냥 집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봄의 집. 어때? 새봄이요? 응. 3개월간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봄이 온 것 같아서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새봄의 집. 순덕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저도 여기서 새봄을 맞이하는 거네요. 장 씨도 저녁을 먹으러 올라왔어요. 우리 넷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도 식탁 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건배합시다. 장 씨가 맥주잔을 들었어요. 새봄의 집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 거품이 넘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지옥에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독을 먹고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간 병원에서 다져온 정신력으로 버텼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68살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좋은 때인지도 몰라요. 다방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새봄의 집에서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뒤 저는 다방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국과수에서 약물 분석을 해줬던 과학수사관 선생님이었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시죠? 개업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가 화분 하나를 내밀었어요. 작은 고무나무였습니다. 화분이요? 네. 예전에 고무나무가 독에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새 고무나무로 새 출발하시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베란다에서 죽어갔던 고무나무가 생각났습니다. 혜진이가 탄 독을 뱉어내서 검게 타들어갔던 그 화분. 그 고무나무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화분을 받아들고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푸른 잎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장 씨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먼. 장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장 사장님 감사해요. 정말로요. 또 그 말이요? 이제 그만하시오. 장 씨가 손을 내저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그날 밤 비 맞으며 쓰러졌을 때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장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고맙소. 은퇴하고 혼자 철물점에서 썩고 있었는데 덕분에 마지막으로 보람 있는 일을 했소.
저는 장 씨를 바라봤어요. 무뚝뚝한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그래요. 잘 지냅시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방에 들어가니 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보리가 그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옥상에 좀 다녀왔어. 바람 쐬려고. 저는 준영이 옆에 앉았어요. 잠든 보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영아. 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들이어서 고마워. 준영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야말로요, 엄마.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동그란 달이었어요. 3개월간의 지옥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새봄의 집. 여기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